오늘 저희가 이제 답하고자 하는 질문은 식물은 어떻게 자신의 나이를 인지하여 노화를 시작하고 마침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답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약간 조금 난해한 그런 질문인데요. 그래서 우선 노화와 수명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2023년 7월 26일인데요. 아마 이제 2000년대에 태어난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새천년이 온다고 이렇게 해돋이 보러 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벌써 2023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한 달 전에 만 나이를 도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40대가 되는 그런 기쁨을 잠시 누렸는데, 다음 달이면 다시 이게 50대가 되는 이제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실 여러분들은 별로 감흥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저랑 비슷하거나 나이가 많으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들은 들의 이제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다가 오래오래 잘 살다가 죽을 것인가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안타깝게도 이 지구상에, 인간을 포함한 지구상에 거의 모든 생명체는 노화를 거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노화와 죽음의 양상은 조금씩 달라요. 다행스럽게도 사람은 지구상에서 가장 수명이 긴 동물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의 지금 평균 기대 수명이 대략 80세 정도입니다. 하지만 모두 80세까지 사는 건 아니죠. 예, 경우에 따라 뭐 10살, 40살에 죽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 신화나 뭐 성경에 나오는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공식적으로 가장 이제 오래 산 분은 이제 프랑스 분, 장 칼마라는 분이 122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수명이 엄청 짧은 동물도 있어요. 예, 하루살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하루살이인데, 여기 사진은 하루살이의 일종인데요. 하루는커녕 이제 유충해서 성체가 되고는 딱 5분 만에 죽습니다. 식물의 경우에는 그 노화 수명의 패턴이 더욱 다양한데요. 여름에 우리가 많이 먹는 옥수 같은 경우는 한 4개월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있고, 여기 사진에 있는 브리스톨 파인트리라고 하는 애는 5000년 이상의 그런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식물 노화이니 식물 수명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은 뭐 한 해살이, 두 해살이, 여러 해살이 식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여러 해살이 식물이 오래 살겠죠. 이 여러 해살이 식물들 중에 되게 오래 사는 그런 식물들이 있는데, 예를 보면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이 브리스톨 파인트리의 경우에는 평균 수명이 한 4600살 정도 되고요. 자이언트 세콰이어라고 하는 나무는 이제 엄청 크게 자라는 그런 나무죠. 여기 보면 애들 2명 있는데 이제 엄청 크게 자라는데 평균 수명이 한 3200년 정도 됩니다. 반대로 좀 짧은 수명을 가진 나무도 있어요. 뭐 야자수 같은 경우는 한 5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식물들은 유성 번식을 해요. 그러니까 씨를 맺죠. 그래서 우리가 사과, 복숭아, 배 이런 걸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무성 번식을 하는 그런 식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않고 뿌리나 줄기로 이렇게 번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식물들 중에 일부가 또 되게 오래 사는 그런 식물들이 있어요. 한 가지 예시가 이제 킹스 로마티아라고 하는 그런 식물이 있는데, 여기 지금 온실에 있는 작은 화분에 있는 사실 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식물인데 43,000년이 됐어요. 얘가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산 식물 중에 하나이자 이제 멸종 위기종인데, 이제 오스트리아 남쪽의 섬에 딱 50개 채 남아 있어요. 근데 사실 보기에는 그렇게 나이가 많아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43,000년 전에 생겨난 이 식물이 있었는데, 그 뒤로 이제 무성 번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살고 있는 게 있고요. 또 다른 예시로는 이제 판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제 미국의 유타주에 있는 사시나무 굴락이에요. 굴락이니까 사시나무가 이렇게 엄청 모여 살고 있죠. 정확하진 않지만 얘네도 지금 나이가 8만 년 이상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무이지만 얘네는 다 일종의 클론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하나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뿌리로 계속해서 번식을 해 나가는. 그래서 늙은 나무가 죽으면 새로운 나무가 태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제 식물의 경우에는 식물 줄기세포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계속 분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살아갈 수가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어떤 시점 혹은 어떤 환경에서 그 줄기세포들이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게 돼서 결국 이제 식물은 죽게 됩니다. 노화를 연구하면서 노화에 관련된 가장 이제 근본적인 질문들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이 2023년 7월 26일이에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출생신고를 하죠. 그리고 우리는 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이 며칠인지 내가 몇 년을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구상의 다른 동식물들은 사실 호적 등본도 없고 뭐 달력도 없고 시계도 없어요. 근데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어떻게 시간을 인식하여 노화를 시작하고 마침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런 노화와 수명 조절의 메커니즘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자 연구자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식물 노화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이제 동물 노화, 특히 인간의 노화는 사실 굳이 설명의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서 늙어가고 결국은 죽어가는 그런 과정이니까요. 네, 식물 노화하면 도대체 식물 노화가 뭐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식물 노화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는 가을의 단풍입니다. 가을의 단풍이 식물 노화의 가장 대표적인 예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을에 벼가 익어가는 황금들녘, 이런 것들이 식물 노화의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오늘 이제 식물 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하니 식물 노화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내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화는 기본적으로 이제 발달 과정 중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생화학적, 생리학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포, 기관 혹은 개체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생물학적인 과정이에요. 식물 노화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전체 식물체의 노화, 기관 노화로 나눠집니다. 우선 전체 식물체의 노화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벼가 익어가는, 가을이 되면 어느 순간 초록색이던 벼가 모두 전체가 노랗게 변하죠. 이렇게 식물 전체에서 일어나는 이런 노화를 전체 식물체 노화라고 하고요. 동물의 노화와는 달리 조금 더 되게 다채롭게 일어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잎이나 열매, 꽃과 같은 기관에서 일어나는 기관 노화입니다. 첫 번째로 계절성 기관 노화라는 것이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단풍나무, 은행나무, 여기 예시에 나와 있는 포플러 나무와 같은 이런 여러 해살이 나무들에서 관찰되는데 보통 특정 시기, 많은 경우에는 이제 가을이 되죠. 가을이 되면 이 모든 잎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노화가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이제 계절성 기관 노화입니다. 이런 여러 해살의 식물의 경우에는 보통 봄, 여름 동안 에너지를 축적을 하죠. 그리고 가을이 되면 그 에너지를 이제 분해해서 줄기나 뿌리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봄이 되면 벚꽃 축제가 되게 많이 있는데요. 그 벚꽃이 피는 과정을 보면 겨울 내에 사실 앙상한 나뭇가지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꽃봉오리가 생기고 순간적으로 이제 꽃이 피게 되죠. 그때 필요한 에너지가 그렇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벚꽃이 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전해, 가을에 잎의 노화를 통해서 에너지들을 줄기와 뿌리에 저장을 했다가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순차적 기관 노화인데요. 주로 이제 1년생 식물에서 많이 관찰이 됩니다. 보통 이제 나이에 따라서 어린 잎, 나이에 따라서 이제 늙은 잎부터 순차적으로 노화가 되는 거죠. 왼쪽 사진에 있는 건 이제 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줄기에 새로운 어린 잎이 생겨나게 되면 오래된 잎들이 이제 노화가 되는 것입니다. 왼쪽은 이제 애기장 때 잎의 노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애기장 때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동물을 연구하기 위해서 코끼리 사자로 연구하지 않고 보통 쥐나 시엘레강스를 가지고 초파리를 가지고 연구를 하죠. 식물도 비슷해요. 식물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은행나무, 소나무, 대나무를 가지고 연구하지 않고 모델 식물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물 분자 유전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 식물이 이제 애기장대라고 하는 식물이에요.
이 식물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애기장 때 잎이 노화가 되면 엽록소가 감소하고 광합성 효율이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활성산소가 증가하고 세포가 죽는 세포 사멸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은 여러 다양한 식물의 노화 중에 잎이 노화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의 잎이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광합성이죠. 광합성을 가장 쉽게 설명을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서 물만 마시면서 일광욕 하는데 살이 찌는 게 식물이에요. 그렇죠? 가끔 저는 물만 마셔도 살이 쪄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람은 물만 마시면 살이 찌지 않죠. 사람은 물만 마시면 부어요. 근데 식물은 물만 마시면 이제 살이 쪄요.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얻을 수 있는 에너지원은 결국은 식물의 광합성으로부터 얻을 수가 있죠. 저는 풀 안 먹어요. 저는 고기만 먹어요 하는 경우에도 내가 오늘 아침에 먹은 소와 돼지는 풀을 먹고 결국 자란 것인데 그만큼 이제 잎의 광합성은 중요하게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고 자라서 늙어가는 동안 많은 변화를 겪는 것처럼 식물의 잎도 마찬가지예요. 식물의 잎도 태어나고 자라서 늙어가는 과정에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처음에 잎이 태어나면 결국은 이제 광합성을 해야 되니까 광합성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하고 비슷해요. 학교를 다니면서 결국은 나중에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처럼 준비를 하는데 이때 잎은 너무 작고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광합성을 할 수도 없고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할 능력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미 큰 잎이라든가 다른 데서 영양분을 가져다 쓰게 되죠. 그래서 영양분 요구 단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잎이 충분히 성장을 하게 되면 광합성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더 이상 내가 광합성을 잘 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이 노화 과정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영양분들을 모두 방출을 하게 되죠. 보통 어린 잎이나 씨앗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노화 과정 동안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화는 동물이 됐던 식물이 됐던 기본적으로는 죽어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잎의 노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일어나는 붕괴 과정이 아닙니다. 약간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식물의 노화는 최선을 다해 능동적으로 죽어가는 과정이에요. 잘 죽기 위한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 노화 동안 세포들은 급격한 대사의 변화와 구조물의 순차적인 파괴를 경험하게 됩니다. 잎의 노화 동안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변화는 보통 황화 현상이라고 하는 옐로잉인데요. 엽록소가 감소해서 잎이 초록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하는 것이 가장 뚜렷한 그런 특성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되게 다양한 어떤 기능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광합성과 같은 뭔가를 만드는 그런 활성도가 떨어지게 되고요. 반대로 단백질이나 지질 같은 거를 분해하는 능력은 증가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노화를 한 25년째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주변 분들한테 잎의 노화, 식물 노화를 연구한다고 하면 보통 질문들을 하세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첫 번째, 이 나무 이름 뭐냐? 그 다음 두 번째, 이 꽃 이름 뭐냐? 세 번째, 그거 연구하면 당뇨병 고칠 수 있느냐?가 사실은 주변 분들한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당뇨병 고치기는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그런 거 왜 연구하느냐? 라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사실 잎의 노화를 연구하는 이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잎이 노화라는 이 생물학적 과정 자체에 대한 호기심이죠. 어떤 호기심을 충족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과학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늘 학생들한테 호기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잎의 노화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런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앞서서 잎의 노화의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가을에 벼가 익어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벼의 노화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 벼가 익어야 우리가 햅쌀을 먹죠. 그래서 우리 보고 매년 맛있는 햅쌀을 제공하기 위해서
벼가 노화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예. 실제로 이제 벼와 같이 이렇게 한 해 살이 식물의 노화는 성장 단계에서 축적한 그런 세포 내 물질들을 노화 과정을 통해서 씨앗, 종자로 공급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되게 됩니다. 이 생명체가 살아가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예. 조금 생물학적으로는 이상하지 않은데 종족 번식에 있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가진 DNA를 최대한 많은 자손에게 넘기는 것이 어떤 생명체의 존재의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의 노화는 나를 희생을 하여, 왜냐하면 나는 죽는 거니까, 나를 희생을 하여 내가 가진 DNA를 최대한 많이 남김으로써 결국은 이 생태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유전적으로 정교하게 조절되는 그런 진화적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난해한 얘기를 했죠. 삶과 죽음 이런 걸 얘기했는데 조금 더 이런 식물 노화를 연구하는 실질적인 그런 이유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정주부니까 이렇게 냉장고를 열어보면 과일이나 상추가 보면 매일 씨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볼 때마다 1+1에 현혹되지 말고 충동 구매하지 말자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더 연구를 열심히 해서 이런 꽃이나 과일, 상추 등을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는데 이제 보탬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식물 노화 연구를 통해서 과일이나 꽃의 저장성, 수승성을 증대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작물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데 활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 노화는 환경 스트레스 반응과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활용도가 있는데 요즘에 이제 지구 온난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온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고온 내성을 가진 그런 작물 개발에도 활용이 될 수가 있고요. 올해는 사실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반대로 또 비가 너무 안 왔었죠. 그래서 비가 너무 안 왔을 때 이제 가뭄에 저항성을 가지는 그런 작물 개발에도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잎의 노화의 조절 메커니즘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잎의 노화의 조절은 그냥 한두 개의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조절되는 것은 아니고요. 되게 다양한 여러 프로그램에 의해서 매우 복잡하게 조절되는 생물학적인 과정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사람의 예를 들어보면 사람의 노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나이죠. 20세와 80세는 다르니까요. 근데 같은 나이라도 조금씩 다르죠. 어떤 사람은 동안, 어떤 사람은 노안, 어떤 사람은 70세인데도 마라톤도 하고 바디빌딩도 하고, 어떤 사람은 40세인데 기운이 없기도 하고, 이제 이런데 식물 노화도 사실 비슷해요. 식물의 노화도 나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이에 따라서 노화가 일어나요. 근데 거기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 가뭄 아니면 추위, 병충해와 같은 외부 스트레스와 함께 그리고 여러 가지 호르몬 그리고 생식과 같은 내부적인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식물의 노화가 조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식물의 노화는 매우 많은 패스웨이들이 서로 크로스톡을 형성을 하면서 정교하게 노화를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30년 동안 많은 잎의 노화에 대한 그런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런 연구의 결과로 잎의 노화가 크로마틴, 전사, 전사 후, 번역 후 과정에서 매우 타이트하게 조절이 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식물은 진짜 최선을 다해 죽어가는 과정을 이제 실행을 하는 것이죠. 식물이 얼마나 이 죽어가는 노화 과정의 진심인지를 보여드리는 이제 예를 하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IN2라고 적혀 있는 유전자는 노화가 일어나게 하는 그런 유전자예요. 이 유전자는 노화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2, 3, 5로 적혀 있는 이제 3개의 루트를 통해서 노화가 일어나게 해요. 쉽게 얘기하면 현관문에 자물쇠가 3개 있는 거랑 비슷해요. 사실 하나만 있어도 안전하죠. 근데 2중, 3중 안전장치를 함으로써 외부 침입을 완벽하게 막겠다. 그런 이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식물은 이제 3개의 이런 루트를 통해서 3중 안전장치를 통해서
어떠한 환경에서든 무슨 일이 있어도 노화가 일어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약간 내가 왜 죽어야 되지? 내가 죽어가는 과정을 왜 이렇게 정교하게 조절해야 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식물의 경우에는 태어날 때부터 내가 어떻게 노화하여 죽을지에 대한 그런 유전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죽는 거죠. 그래서 식물의 노화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적으로 정교하게 조절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강의를 할 작은 이제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식물은 다양한 내 외부 신호를 어떻게 노화 프로그램에 통합시키는 것일까? 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물의 노화는 나이가 중요해요. 근데 거기에 여러 가지 환경 스트레스, 예를 들면 고온, 가뭄 혹은 높은 염도와 같은 것들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제 궁금한 것이 그거죠. 식물은 그러면 어떻게 자신이 처한 환경을 인지해서 그거에 적절하게 노화를 시작하는 것인지가 되게 궁금한데, 그래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잎의 노화와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중요한 그런 조절 인자들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주로 이제 전사 조절 인자, 마이크로 RNA, 문라이팅 단백질 등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 2가지 정도만 소개를 하면, 첫 번째는 이제 항산화, 색소 합성을 통해서 잎의 성장과 노화를 제어하는 전사 조절 인자인데요.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그런 색소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보라색을 띠죠. 그래서 블루베리, 포도, 가지에 많은 색소인데요. 이 안토시아닌은 항산화, 항스트레스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보라색 채소, 보라색 과일 많이 먹으라고 하죠. 근데 이 색소는 식물한테도 좋아요. 식물도 이 색소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스트레스의 저항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스트레스 저항성을 가지는데 크게 자라질 못해요. 그러니까 되게 조그매요. 그러니까 식물은 이 성장과 이 스트레스 저항성 중에서 이제 밸런스를 찾아야 되는 거죠. 밸런스를 찾지 못하면 제대로 자랄 수가 없거나 아니면 스트레스에 전혀 저항성이 없어서 죽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가 여기에 중요한 이제 미벨3라고 하는 전사 조절 인자가 있는데, 이 전사 조절 인자가 또 다른 안토시아닌 합성에 중요한 펩1이라고 하는 전사 조절과의 조절 인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장과 이 어떤 스트레스 저항성 사이에 적절한 그 밸런스를 찾음으로써 식물이 주어진 환경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전사 조절 인자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연구를 간단히 소개하면 여러분들 이제 해당 과정이라고 다 아실 텐데, 쉽게 얘기하면 포도당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에요. 이 과정에 관여하는 효소가 있는데 원래 기능하고는 전혀 다른 기능을 통해서 노화를 조절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이제 2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노화를 25년 정도 연구했다고 했는데 다른 분들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노화를 연구하세요. 식물 노화를. 그리고 동물 노화는 사실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노화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식물, 동물 가릴 것 없이 모든 생명체가 노화를 경험을 해요. 근데 제가 가졌던 의구심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모두 다 노화가 일어나는데 식물과 동물의 노화를 아우르는 그런 진화적으로 보존된 메커니즘이 없었어요. 그런 게 보고된 게 없어요. 그냥 다 각자 알아서 노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졌던 질문은 과연 식물과 동물의 노화는 진화적으로 보존된 메커니즘을 통해서 조절될 수 있는지, 과연 그렇기는 한지, 그렇다면 그런 메커니즘은 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그 시작점은, 그렇다면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동물, 식물 모두에게서 엄청 중요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이제 지노믹 스테빌리티, 유전체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유전체 안정성을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잘 보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생기지 않고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잘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유전체 안정성과 관련된 이제 동물 노화의 DNA 손상 이론이 있는데요. 뭐 간단히 설명을 하면 여러 가지 외부, 내부 요인에 의해서 DNA 손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런 DNA 손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뭐 돌연변이가 생기기도 하고 세포 분열을 못하게 되기도 하고 세포 사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개체가 노화가 되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약간 컨셉은 되게 간단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생명체들은 이러한 DNA 손상을 인지하고 고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DNA 리페어 시스템이라고, DNA 리페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DNA 리페어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살아있는 생명체는 점차 DNA 이런 데미지가, 그러니까 DNA 손상이 쌓여가게 돼서 결국 노화하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런 DNA 손상에서 DNA 손상 신호의 주요 전달자인 이제 ATM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ATM의 기능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DNA 손상이 일어났을 때 이 ATM 네트워크가 활성화돼서 결국은 세포가 살아남을지 죽을지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ATM 유전자는 식물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뭐 동물, 그리고 진핵세포에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경우에 이 ATM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기게 되면 AT라고 하는 그런 유전병이 생겨요. 그래서 이 AT 환자들의 경우에는 DNA 손상을 유발하는 방사선에 민감하고요. 뇌의 기능과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있고 DNA가 이렇게 망가졌을 때 고칠 수 있는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암 발생의 위험도 높고 결정적으로 이제 수명이 짧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 ATM의 식물에서의 그런 기능을 연구하고 있고요. 이 ATM 식물의 이제 돌연변이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노화가 빨리 일어나는 그런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뭐 이러한 상세한 메커니즘을 어떻게 밝혔는지에 대한 얘기를 뭐 할 시간은 없지만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밝혀낸 사실은 이런 DNA 손상이 동물뿐만이 아니라 식물 노화의 주요 원인임을 이제 처음으로 밝혔고요. 이런 DNA 손상 신호의 주요 전달자인 이 ATM이 동물과 식물에서 공통된 노화의 조절 인자로 기능을 함을 밝혔습니다. 아마 시간 관계상 얘는 스킵을 하고, 다른 한 가지를 더 소개를 하자면 여러분들 이제 철분의 경우에는 사람에게도 되게 중요해요. 저희 철분이 모자라면 뭐 빈혈이 생긴다거나 하게 되는데 식물에서도 철분이 몹시 중요합니다. 철분이 없으면 식물이 이제 죽게 되죠. 근데 그래서 보통 식물에서는 철분이 없을 때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근데 철분이 많을 때 좀 포커스를 했고요. 철분이 많을 경우에 동물에서도 이제 노화가 빨라지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식물에서 이런 철분이 많아졌을 때 활성산소가 많이 생김으로써 노화가 유발된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혔고 이제 최근에는 이런 철분의 항상성 조절을 통해서 노화를 조절하는 그런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면 세 번째 주제이자 마지막 주제인데요. 이런 잎의 노화를 조절하는 조절자들을 활용을 해서 작물의 뭐 질이나 저장성을 높일 수 있는 바이오텍 응용 전략을 몇 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물의 사이토키닌이라고 하는 호르몬 합성을 조절을 해서 노화를 조절하는 그런 전략인데요. 여기 IPT, 식물의 사이토키닌 호르몬은 약간 딱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사람의 성장 호르몬하고 비슷해요. 어릴 때 많이 만들어지다가 나이가 들면 점차 그 양이 감소하게 되고 그래서 식물 노화가 일어나게 합니다. 근데 이 합성에 가장 중요한 유전자가 있어요. 여기 RPT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게 되는데 이 유전자 발현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은 뭐냐면 이 유전자를 노화 시기에 발현하는 프로모터에 결합을 시켜서 식물체에 도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원래는
사이토킨을 합성한 유전자 발현이 점점 감소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노화 시기가 돼도 일정 레벨로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이토키닌도 이 호르몬도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조군의 경우에는, 대조군 담배의 경우에는 이미 다 노화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이토키닌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담배의 경우에는 여전히 푸른 잎을 가지고 있죠. 이런 전략을 상추나 배추에 적용을 한다면 더 오랫동안 저희가 상추나 배추를 싱싱하게 보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질소 재활용 개선을 통해서 노화를 조절하는 전략인데요. 저희 보통 플라스틱 같은 걸 재활용하죠. 그게 환경 보호와 더불어 지구의 유한한 자원을 활용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식물도 재활용을 해요. 재활용을 하는데 특히 이제 잎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노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노화 과정에서 자가 포식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질소를 씨앗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씨앗, 우리는 더 많은 씨앗, 더 튼튼한 씨앗, 더 단백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그런 씨앗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온난화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이제 가뭄이 드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가뭄이 들면 당연히 토양에 물이 없는 것도 문제고요. 이 토양의 염도가 높아지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염 반응 유전자 조절을 통해서 잎의 노화를 조절함으로써 이제 이런 가뭄 상황에서도 작물이 잘 자랄 수 있게 하는 전략으로도 저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제가 준비한 그런 3가지 주제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어떻게 식물이 다양한 내외부 신호를 노화 프로그램에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동물과 식물의 그런 노화를 조절하는 공통된 메커니즘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세 번째는 이런 식물 노화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바이오텍 적으로 이제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식물이 어떻게 나이를 인지를 해서 노화를 시작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에 답하고자 발표를 했었는데요. 오늘 저의 발표가 여러분들이 우리와 함께 이 지구를 살아가는 식물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